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오늘 주한미군 사령부가 미군 부대 내 우리 근로자들의 무급 휴직을 통보해 왔습니다. 한미 방위금 분담금 6차 협상 직후 정원보 대사가 했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서로가 양해하는 그런 수준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서로 이견을 해소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차 협상을 앞두고 방위비 협상에 대한 압박 차원이 아닐까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휴직 통보를 받은 당사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한에 체류하시는 우리 국민들 중 귀국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1월 30일, 31일 양일간 전세기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고립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께서 정부에 지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정세균 총리의 이야기였고요. 내일 우한에 거주하는 교민들을 위해 정부가 전세기를 띄웁니다. 우한에 있는 후베이성 농구 청소년 대표팀 박종천 감독 현지로 연결해 봅니다. 저는 다른 미래당을 재창당하여 그러한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만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제 자신도 알 수 없는 거대한 거친 파도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뛰어들고자 한다. 정계복귀 열흘 만에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안철수 전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거친 파도의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21대 총선 기획으로 준비한 정치 토크에서 총선을 둘러싼 정치권 판도를 분석해봅니다. 1월 29일 수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해를 넘겼습니다만 아직 타결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 사령부가 오는 4월 1일부터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무급 휴직 처리할 수 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대부분이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따라 지불이 되는데 협정 타결이 늦어지면 9,000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월급이 끊기는 겁니다. 한국인 직원들의 입장은 어떤지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손지호 사무국장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예, 현재 용산 기지에서 근무 중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산 기지가 아직 어느 정도 인력이 남아있는 겁니까? 용산 기지가 평택으로 많이 이전을 하긴 했지만 예. 아직까지 한국인 직원도 한 1,000여 분 정도 남아 계시고 미군들도 좀 남아 있습니다. 예, 보도를 보니까 9,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 숫자가 정확히 9,000명 되는 건가요? 주한미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한 12,500명 정도 되시고요. 예. 그중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원을 받는 분들이 9,000명입니다. 12,000명 중에서 그 돈 받는 분들이 9,000명이다. 네. 그러면은 이게 공무원 신분입니까?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군무원 신분도 아니고요. 예. 그냥 주한미군은 하나의 회사 개념이고 저희는 주한미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이죠. 예. 예. 이 통보를 언제 받으셨어요? 통보는 일단 노동조합의 통보는 작년 10월 1일 날 했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오늘부터 내일까지 해서 9,000명에 대한 개별 통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이 소식 듣고 다들 놀랐을 것 같습니다. 막상 정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됐었는데 예. 작년에는 이 후속 조치는 없었습니다. 예. 개별 통보를 한다거나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설명을 한다거나 예. 그러니까 직원들은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점점 증폭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강제 무급 휴직 결국은 쉬면서 회사에 나오지 말고 월급도 받지 마라 이거지 않습니까? 예.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한답니까? 타결이 될 때까지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듣기로는 이 노동자들을 인질로 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100% 동의할 수는 없지만 예.
협상 때마다 항상 저희가 문제가 됐던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저희가 피해를 보고 있죠. 9,000분이 일하시다가 그 일을 안 하게 되면 그 주한미군 기지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마 정상적으로 전혀 작동하지 않을 거고요. 예. 저희가 뭐 한국 공휴일 날 저희가 쉬게 되면 미국 분들도 쉬어요. 휴가를 내고 어차피 예. 아무런 업무도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러나 그때도 필수직들은 나가서 근무를 합니다. 저희가. 예. 근데 이번 조치는 9,000명 전수 필수 직원 전체를 포함한 조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혀 예.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작동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로 4월 달부터 이렇게 실행을 할까요? 그 직원들끼리 이야기도 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그래서 저희가 예. 도저히 이거는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 힘든 토의 끝에 돈을 못 받아도 우리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아하.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입장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예. 미국도 주한미군이 60년 동안 한 번도 한국인 직원 없이 업무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 본인들도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전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예. 이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론은 좋지 않더라고요. 그럼 올려준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얘기도 있고 또 이번에 이런 결정을 주한미군이 했다고 알려지니까 뭐 그러면 떠나라 이런 얘기까지 인터넷에서 돌고 있던데 그런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들의 다양한 여론은 저희도 존중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특히 어떻게 보면 국론이 하나로 모인 것 같습니다. 워낙 요구 조건이 세기 때문에. 예. 예. 그 저희도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노조의 입장이라든가 직원의 입장들은 주한미군에 따로 이렇게 설명하거나 한 거 있습니까 혹시? 예, 저희가 꾸준한 노사회의를 통해서 예. 계속해서 저희 입장을 얘기하고 있고 예. 서로 간에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어떻게 왔습니까? 그 저희가 근무하겠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 미국의 노동법상 임금에 대한 지불 없는 근무는 시킬 수가 없다. 어허. 이렇게 답변을 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한 번 더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과 노사회의를 신청해놓고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운홀 저희 입장. 예, 타운홀 미팅 형식의 설명회가 전국 부대에서 열린다고 하던데 혹시 이 타운홀 미팅은 해보셨습니까? 예, 저는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어저께. 예, 어떤 얘기가 오고 갔어요? 저희한테는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냥 방위분담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 그래서 무급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럼 저희는 이 타운홀 미팅은 도대체 왜 했는지 그렇네요. 저희는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닌데 예, 그래서 저희는 이해가 되죠. 새로운 내용이 있거나 뭔가 변경사항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참여를 했는데 예, 뭐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예. 직원들은 매우 실망하고 불안감만 더 커졌죠. 일종의 요식행위였네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 어쨌든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돈이 여비분이 꽤 많다고 들었는데 그 한국인 저 일하고 계신 분들 월급도 못 줄 정도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조금 미군에서 이게 무급 휴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알리면서 협정에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저는. 그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건 아마 군사건설비나 군수지원비가 집행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돈일 겁니다. 예, 근데 그 금액 자체를 인건비로 전용을 한다면 예, 이 항상 주한미군 방위분담금이 또 전용 문제나 투명성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전용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뭐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혹시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작년에도 협상 타결은 늦어졌죠. 예. 지난번에도. 예. 그러나 이번처럼 후속 조치가 있은 적은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처음입니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단계. 주한미군이 보도자료를 내고 나서 혹시 정부 당국하고는 이야기를 해보셨습니까? 아직 저희가 정부 쪽이랑은 얘기를 안 했고요. 예. 뭐 곧 이제 미팅을 해서 예. 정부 입장도 듣고 저희 입장도 전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노조 입장은 어떤 겁니까? 여기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노조 입장은 저희가 수개월 전부터 했던 입장이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주한미군 직원 이전에 국민이기 때문에 예. 근무는 한다. 그리고 협상의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협상의 시기보다. 예. 이번 한 번이 또 잘못돼서 단연간 또 저희는 고용불안, 일방적인 감원에 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는 우리가 버티고 있으니까 예. 계속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양국 모두의 이득이 될 수 있는 협상을 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이왕이면 좀 빨리 타결되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뭐 잘 모르는 제가 듣기에는 그래 그러면 뭐 우리 없이 부대가 잘 돌아가나 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그 책임감입니까? 저희는 그래도 부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일을 안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죠. 예. 만약에 국회에서 예산 통과 안 시켜주면 철책선에 있는 군인들이 다 그냥 핀다면 어떤 예.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책임감이 많이 느껴지죠, 저희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참 어려운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정부나 혹은 주한미군 사령부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한미군 사령부도 마찬가지로 이 사태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임무는 한반도의 평화에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도 이 상황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건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주한미군이랑 저희 한국인 노동자는 협상의 주체가 아닙니다. 예. 양국 정부는 더 이상 경제적, 정치적 논리가 아닌 국방의 논리로 조속하게 합리적으로 타결을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 있기를 좀 기다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손지호 사무국장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들어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내일신문 이재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주택 10만 호 공급을 총선 3호 공약으로 내놨네요. 예, 민주당 오늘 국회에서 총선 공약 발표식을 열고요. 그 청년 신혼 맞춤형 도시를 통해 주택 1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 주택 10만 호는 그러면 청년 맞춤 신혼부부까지 포함입니까? 예, 청년하고 신혼부부를 타깃으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이다. 이런 예. 판단으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습니까? 수도권 3기 신도시의 뭐 지하철이나 GTX 역세권 같은 교통 중심지에다가 뭐 예. 청년 벤처타운하고 신혼부부 특화 단지를 짓고 뭐 청년 신혼주택 5만 호를 공급하고 그리고 전국에 또 광역 및 지역 거점 도시 구도심을 재생하고 택지 개발해가지고 4만 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하고 용산 등 주요 이제 코레일 부지나 이제 국공유지에도 1만 호 뭐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어쨌든 보통 아파트보다 싸게 공급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금리를 낮추고 상한은 확대하고 뭐 상한 기간은 연장하는 뭐 청년 신혼부부 전용 뭐 수익 공유형 모기지를 공급하겠다. 뭐 그리고 2022년까지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서 이제 공공주택 공급하고 맞춤형 금융지원 대상을 각각 10만 가구로 확대하겠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집권 세력이니까 이런 공약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정당들도 총선 공약을 내놨죠. 예, 오늘 확인된 건 이제 한국당하고 정의당인데요. 한국당은 검찰 공약을 또 내놨어요. 예. 이제 검찰총장 임기를 6년으로 하고 대통령 임기 5년보다 이제 길게 했죠. 그리고 검찰 예산을 법무부에서 독립시켜가지고 개별 편성토로 가겠다 하고 발표를 했어요. 이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제 뭐 이런 요지입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최고임금제, 이른바 살찐고양이법을 도입하겠다고 예. 했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보수는 최저임금의 5배, 그리고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 내로 이제 제한을 하겠다. 뭐 이런 예. 내용입니다. 뭐 살찐고양이법은 지난 대선에서도 몇 번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름을 놓고 청와대가 반중 정서 차단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면서요? 예, 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아침 당 최고위 중진위원 연석회의에서
청와대는 우한 폐렴 명칭이나 고치는 데 신경 쓸 만큼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다라며 그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뭐 폐렴의 확산을 차단한 것보다 반중 정서 차단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라는 워딩이고요. 그럼 뭐 우한 폐렴으로 써야 된단 말입니까? 뭐 이 사람은 이제 황 대표는 그런 주장인데 이제 이 정부의 외교 통일 정책 전반에 대한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이 말을 한 것 같은데 좀 많이 나갔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건 사실 세계보건기구의 공식 명칭이고 WHO에서 WHO 공식 명칭이고 또 메르스하고 사스가 이름이 따로 있는 이유는 이 코로나의 이제 신종 코로나의 변종이기 때문에 이름이 따로 붙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 특정 지역에 이름을 붙인다는 건 그 지역에 대해 혐오를 부추기는 것이죠. 예전에 국내에서도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화성연쇄 살인 사건. 이거 하나 바뀌었죠. 때문에 이제 바뀌었는데 이 지역의 이미지 개선에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까? 그리고 이제 12년엔 또 수원 토막 살인 사건 이런 보도가 한창 나오다가 이름이 그 논란 때문에 오원춘 사건으로 바뀐 적이 있죠.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중국인 입국 금지도 주장했는데 방금 기자님 말씀처럼 조금 많이 나가는 감이 없잖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물론 정책의 실효성을 떠나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중국인의 입국 금지 청원자가 삽시간에 이제 50만 명이나 돌파했다는 사실을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는 게 이제 황 대표의 워딩입니다. 근데 또 기자들과 만나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 가장 확실한 대책이다 이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전원 입국 금지를 검토해야 한다, 뭐 신속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여전히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뭐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심재철 원내대표, 뭐 조경태 최고위원, 뭐 다 지금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아니 WHO에서도 그것은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게 있는데. 전 세계 선진국에서 아무도 안 하는데 우리만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그것도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국내에서 사실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좀 반감이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뭐 미세먼지도 미세먼지라든지 뭐 좀 문화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여기 이제 좀 편승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 나중에 이게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을 텐데 만약 그런 조치를 취하면은 그래서 이게 제1 야당에서 할 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고요. 조선일보입니까? 우한 탈출기 기사를 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죠. 뭐 내용은 보면 이제 우한 23일쯤인가로 시작하는 이제 얘기인데 우한 현장 취재를 갔다가 현지 정부에 의해서 발이 묶이니까 차량을 타고 돌고 돌아서 검문소가 없는 지역을 통해 우한시를 빠져나오기까지의 과정을 기자가 현장감 있게 정리한 기사입니다. 기사 자체만 놓고 보면 흥미진진하고 잘 썼어요. 근데 문제는 전염병이 도는 상황에서 방역 체계를 몰래 빠져나오는 과정이었다는 점 때문에 이제 비판하는 소리가 높죠. 이 사람 해당 기자를 경례해야 한다. 감염 전파자가 아니냐. 근데 이 기자도 아마 이 논란이 됐으니까 조만간 그에 관한 설명도 또 기사를 지면을 통해 더 하지 않을까 하는 좀 예상도 되네요. 그래서 탈출기라고 하면서 내가 어렵게 이렇게 빠져나왔는데 뒤를 보니까 나를 따라서 여러 대가 차가 따라 나오더라. 그렇죠. 자랑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만일 그 기자분이 그 인터넷에 있는 말처럼 혹시라도 잠복기에 있으면 어떡할 뻔했냐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요. 이것을 글쎄요 이렇게 기사로 쓰고 또 데스크에서 거르지 못하고 그냥 기사로 내보냈다는 게 약간 이해가 안 되네요. 거르지 못했는지 직접 적극적으로 좀 지시를 내려서 후속을 계속 내도록 하는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을 직위 해제했네요. 오늘 서울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 재직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직위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요지는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이제 해제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제 강조한 점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가 아니다.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킨 행정 조치다. 이제 이 정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에서 무죄가 나면 다시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취지지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지금 상태는 아직 재판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반발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논란이 클 수 있다는 걸 이제 조 전 장관도 의식을 해서 자신의 SNS에 그런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제 담담히 수용하겠다. 향후 이제 재판 대응도 하고 공직 있는 동안 미뤄뒀던 글쓰기를 하면서 강의실에 설날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기약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재판 결과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다시 학교로 못 돌아갈 테고. 아, 그렇죠. 무죄가 나온다면 돌아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직위 해제됐으니까는 월급도 안 나오겠네요. 아니요. 그 직위 해제는 강의는 못하지만 교수 신분은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그 직위 해제 상태에서 3개월간 월급 절반을 받고요.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30%로 내려가면서. 예. 한편 오늘로 예정됐던 조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 첫 재판 연기가 됐다면서요? 예, 이게 하는 곳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인데요. 지금 원래 하기로 했던 그 재판은 이제 사모펀드하고 자녀 입시비리 의혹하고 관련된 게 오늘로 예정돼 있다가 미룬 이유가 지금 최근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또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를 하면서 이 두 개를 아마 병합을 하기 위해서 그 연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죠.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전현직 인사들을 소환하고 있네요. 예, 두 사람이 오늘은 이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하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름이 나왔죠. 예. 그 이 민정비서관은 이제 주로 한 얘기가 검찰 소환에 불응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뭐 사건에 대해서는 말을 좀 아꼈고요. 예.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은 이제 내일 출석을 할 예정인데 페이스북에서 아주 뭐 검찰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뭐 윤석열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이번 사건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다라고 하던가 하면 뭐 윤 총장이 울산지검에서 검찰 스스로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덮어두었던 사건을 갑자기 지검으로 이첩하고 청와대를 겨냥해 전혀 엉뚱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검찰권 남용, 정치 개입, 선거 개입 이런 주장들을 늘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은 황운하 또 송철호, 성병기 13명을 전부 다가 지금 재판에 넘겼는데요. 예. 이 상황이 이제 최근에 검찰하고 대검과 법무부의 이 갈등 상황을 좀 빨리 정리를 해야겠다는 기류도 좀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청와대 전현직 인사들을 재판에 넘기면 정리가 빨리 됩니까? 사건을 쥐고 하나하나 털 때마다 법무부와 부딪히는 모습을 보이는 그러니까 한꺼번에 기소하겠다. 예, 빨리 하고 이 국민들 보기에도 좋지 않다는 생각도 좀 하는 것 같고요. 예. 이 재판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법무부나 검찰이나 청와대나 한쪽은 굉장히 곤혹스럽게 생겼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법무부가 검찰을 감찰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빠르면은 명절 끝나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얘기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예, 그건 좀 조용하고 오히려 뭐 지금 그렇죠. 최강욱 청와대 공직비서관 기소 문제가 시끄러워지면서 그게 터졌는데 지금은 좀 아직 그 얘기는 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아마 법무부에서도 계속 이렇게 검찰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뭐 여러 가지 국민 보기에도 민망하고 뭐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3부, 4부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재걸 기자가 국회 야당 출입하고 계시니까 안철수 전 대표 탈당했는데 어떻게 새로운 당 만듭니까? 현재로서는 그쪽에 무게 중심이 좀 쏠리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소위 말하는 안철수 개파인 그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옵니까? 같이 따라와 나옵니까? 그 안에서도 좀 사람들이 좀 이 앞집산 입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는데 좀 더 취재를 한 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비례대표 의원들 같으면은 당에서 쫓아내지 않는 이상 못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 국회의원직이 상실되는데. 아, 의원직 상실은 이제 어차피 선거 앞두고 할당을 하면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들어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코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일신문 이재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가 봉쇄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도시 전체가 봉쇄된 우한에 거리, 도로, 상가 등 유령도시로 변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중국
우한의 현지 상황은 어떤지 중국 후베이성에 있는 청소년 농구대표팀 박종천 감독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박종천 감독 아직 갑자기 또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우한 현지에 있는데 연결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연결이 되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전화가 됐었는데 갑자기 연결이 안 돼서 왜 그러는지 좀 걱정도 됩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박 감독이 받은 마스크는 3개고 남은 생수병은 2개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힘들다는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했다고 하는데요. 자, 연결됐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예. 감독님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예. 우한에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이제 만약 2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후베이성 농구 대표팀 청소년 농구 대표팀 감독으로 가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후베이성 남자 청소년 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훈련을 못 하고 있겠네요. 예, 지금 또 춘절 연휴 기간이 끼어서 본래 이제 휴가를 주게 돼 있거든요. 예. 네, 그게 갑자기 그냥 23일 날부터 악화되면서 예. 전역으로 퍼지면서 이게 시내 전체가 완전히 봉쇄되는 바람에 예. 선수들은 22일 날 다 갔고요. 저는 2월 초에 또 조그만 시합이 하나 있어 끝나면 가려고 그랬었는데 아하. 갑자기 또 이렇게 돼버린 바람에 오도 가지도 못하고 그냥 고립무원 신세가 됐습니다. 예. 정부에서 전세기 보낸다고 하는데 감독님 혹시 그거 타고 오십니까? 예,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니까요. 예. 지금 명단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 그 보도를 보면은 호텔에서도 손님을 안 받는다고 하는데 감독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저는 후베이성 올림픽 선수촌에 있습니다. 그 선수촌 안에만 계시고 밖으로 외출이나 이런 것은 못하는 상황입니까? 예, 할 수는 있지만은 예. 지금 교통사정 자체가 공공운수교통이 전부 다 봉쇄돼 있기 때문에 예. 걸어서 나갔다 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차를 통해서 멀리 갈 수 있는 것에서는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마스크는 어디서 받으셨어요? 마스크는 체육국에서 일괄 봉투로 해서 지급을 했고요. 이 봉투는 이제 마스크는 하루 쓰고 일회용이 아니고요. 한 예. 3, 4일 정도 쓸 수 있는 좋은 마스크를 지급을 했습니다. 예. 생필품도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는데요. 먹는 것은 체육국에서 주는 음식은 여기 선수촌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예. 지금 이제 문제는 저 같은 경우는 생수를 먹는데 생수가 사다 놓은 게 이제 갑자기 이렇게 봉쇄되는 바람에 예. 좀 부족해서 아마 30일 내일 정도까지는 가까스로 먹는데 이제 만약의 경우에 전세기가 없어지고 이게 길어진다 그러면은 일반 중국인들이 드시는 그냥 수돗물 끓여서 먹으면 됩니다. 아하. 주변에 상가, 그러니까 슈퍼마켓이나 마트는 다 문을 닫았습니까? 그렇죠. 아니요. 이제 여기는 좀 외진 곳이라서 아하, 예. 마트나 이런 게 상당히 멀리 있어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교민들이나 우리 통역이나 중국 감독을 통해서 보면은 소형 마트보다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중대형 마트들은 전부 다 문을 열었고요. 예. 거기서 생필품 같은 것은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데 지금 야채 같은 거는 조금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네요. 예. 감독님 계신 곳은 좀 외진 곳이니까 마트까지 가려면 차를 이용해야 되는데 혹은 대중교통이나 지금 그런 것이 스톱됐기 때문에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밖으로는 전혀 지금 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우한 시내 사람들은 굉장히 쇼크를 받은 상태인 것 같아요. 어때요? 아무래도 걱정이 많죠. 왜냐하면 여기 1,400만에서 이제 500만이 빠져나갔거든요. 예. 남한이 900만이 남아있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남아있는 분들은 그래도 지금 이 어려운 부분을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였는데 예. 지금은 갈수록 이제 애국 정신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한 지하요 우한 화이팅 이런 부분들이 전 아파트 이런 데서 많이 울려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극복해보자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염에 대한 공포는 여전할 것 같습니다. 도시 전체에서.
그렇죠. 지금 제일 무서운 게 그거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차를 다 봉쇄하고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이유가 물론 그 전파에서 전염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우한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접촉을 하게 되면 어떻게 그 전염이 된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밖으로 못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한에서만 또 뭐 사망자가 100명 이상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같은데 감독님도 어떻게 무섭지 않으세요? 괜찮으십니까? 아니 뭐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갈수록 이제 확진자가 많고 그다음에 중국 전역도 세계로 퍼져나가고 이게 그 감염자 14일 잠복기 동안도 이게 전염이 된다 그러니까 예. 그게 좀 상당히 이제 두렵고 조금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 가족분들은 국내에 계시고요. 예, 다 들어갔습니다. 예. 가족분들도 걱정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교민들 사이에 정보 공유라든가 소통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처음 발병 나고 하면서부터 이제 교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게 되니까 이제 영사관하고 그다음에 후베이성 한인의 SNS 카톡방이 있습니다. 예. 거기 한 500명, 그다음에 후베이성 1하고 2해서 한 700명 정도 들어와 있는데 예. 거기를 통해서 중국 위생보건당국에서 발표되는 그 메시지를 영사관에서는 계속 업데이트 시켜주고요. 후베이성 사무국에서는 그것을 교민들한테 많이 이렇게 전달해주는 이런 역할이 잘 돼 있어서 지금은 초반에 많이 불안했었는데 전색이 일단 결정되고 나서 유학생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안정을 찾은 것 같습니다. 예. 그 교민 700여 분이 한 카톡방에 같이 함께 계시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군요. 네네네. 예. 감독님 어떻습니까? 중국 정부가 초기 대처를 잘못했고 숨기기에 급급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다가 요즘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중국에 계셨으니까 네, 중국 정부의 대처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아무래도 여기 이제 우한에서 시작되는 발원지가 이제 화난시장이다 보니까 여기서도 뭐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잠복기 있을 때도 같이 모르게 전염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대처가 늦었다 이거보다는 그런 부분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게 제가 봐서는 굉장히 힘들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민들이 전세기를 정부에서 띄운다는 얘기를 듣고 불안감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니까요. 이건 좀 다행스럽게 네네.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전세기를 통해서 한국에 오더라도 2주 동안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괜찮겠습니까? 네네. 정부 협조해야죠 저희들이. 특히나 지금 잠복기가 있든 없든 또 완전한 증상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일단 국가가 한국으로 불러서 치료할 수 있고 또 쉴 수 있는 피난처를 줬기 때문에 예. 저희들로서는 철저하게 국가가 원하는 어떤 시스템에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교민들 중에 유중상자분은 몇 분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상태는 저희들이 이제 알 수가 없고요. 예. 그 부분은 영사관 콜센터로 해서 영사관 데이터 전화가 있거든요. 예. 의심 증상자가 있거나 좀 이런 부분들은 영사관으로 직접 전화를 하고 또 만약 전화를 하게 되면은 영사관에서 중국의 지정 병원으로 안내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아마 시스템 그것은 영사관에서 아마 좀 만약 유증상자가 있다면은 영사관에서 아마 취합이 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전에 중국 정부 당국의 대처 이런 얘기를 저희가 했습니다만 지금 SNS나 또 유튜브 등을 통해서 가짜 뉴스도 많이 확산되고 있어서 공포가 더 퍼지는 것 같은데요. 이 여러 가지 영상을 보면은 우한 거리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 장면도 막 나오고 있거든요. 길을 가다가 쓰러지거나 그런 장면들도 있고. 네네. 그리고 또 병원에는 정말 굉장히 긴 줄로 서 있는 그런 장면도 있고 그런 것들이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가 막 섞였던 그런 건데 직접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우한 시내 상황이.
지금 여기서 그 우한 시내를 볼 수 있는 거, 그다음 우리 교민들도 우한 시내에 살지 않고 거주하지 않고 지금 우한 시내를 볼 수 있는 것은 그 굉장히 어렵고요. 예. 지금 유튜브상이나 그 뭐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 저도 봤습니다만은 뭐 전문가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그다음 국가에서 지금 이렇게 발표하는 거 보면은 글쎄요 뭐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정도로 심각해서 그냥 가다 쓰러질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일부는 조금 과장된 부분도 있고요. 예. 그 병원 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가 갈 수 있는 게 워낙 이제 그 사람이 많고 환자가 이제 확진 환자가 그 많다 보니까 예. 조금 줄 서 있는 부분은 조금 뭐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뭐 사실에 가까울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감독님은 지금 그러면은 그 체육시설 내에서 언론 보도 TV를 통해서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TV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번역 그 통역 통해서 좀 물어보고 그다음에 또 중국 감독을 통해서 좀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한인 사회 그 공유하는 그 정보란에서 그 받고 해서 공유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 중국 당국은 감독님이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다른 이야기 없었어요? 예, 저는 이제 뭐 그 시합이 좀 가까워져서 안 가려고 그랬었는데 예. 중국에서 지금 지금 상황이 자꾸 그 연기되고 또 뒤로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예. 한국에 갔다 오는 게 좋다고 일단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통지 받고 나서 또 30일, 31일 전세기가 또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예. 그 상황이 좀 잘 말물려서 지금 신청해 놓고 가려고 그럽니다. 예. 뭐 각종 대회 같은 것도 연기됐다고 하던데요. 취소되거나. 예, 여기 지금 중국의 프로농구 CBA가 있거든요. 예. 그것도 WCBA 여자도 있고, 예. 그다음에 저희들도 그 중고등학교 시합들이 많이 있는데, 예. 전부가 다 연기 지금 된 상태입니다. 예. 어쨌든 이 사태가 다 끝이 나야 그럼 감독님 돌아가셔서 다시 그 선수들 지도하시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계약이 또 있고, 여기 그 잠복기가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30, 31일부터 2월 초순, 중순까지가 아마 이제, 이게 그, 많아지느냐, 확진자가 더 많아지냐, 아니면 또 뭐 사망자가 더 많아지냐, 이런 분수령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감독님 몸 건강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네. 후베이성 청소년 농구대표팀 박종천 감독이었습니다.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정면승부가 개편을 맞아 야심차게 준비한 새 코너입니다. 그런데 아직 코너 제목을 정하지 못했다네요. 코너 제목은 여러분들이 문자나 팟빵,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선정해서 그 제목을 코너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입니다. 한겨레신문 성한용 선임기자, 안용환 전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설 명절을 보낸 다음이니까요. 명절 민심부터 이야기해보죠. 각 당에서는 뭐 민생이 먼저다, 정권 심판이 먼저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두 분이 파악한 설 민심은 어떻습니까? 안 전 의원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글쎄요, 뭐 설 민심 이야기하면은 약간 특히 정치인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저 예. 정치부 기자 생활하고 또 뭐 정치인이 돼서도 기자들은 답변하면서 느꼈던 것은 정치인들이 전하는 설 민심은 참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자기들이 만나는 범주 내에서 들은 또 듣고 싶은 이야기,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예.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제가 만난 사람들 범주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뭐 설민심 말하는 게 객관적이라는 저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예. 뭐 그냥 단지 저는 고향이 전남 목포입니다. 예. 또 보수 쪽에서 정치를 했었던 예. 사람이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이야기 좀 들을 수가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억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설 끝날 때쯤에 뭐 호남 지역에 있는 언론인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분은 굉장히 현재 여권에 대한 지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그런데 말이야. 그때 이제 검찰 인사가 있었죠. 예. 야, 검찰 인사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하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분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구나라는 거. 제가 그것을 들고 그 외에는 제가 객관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예. 네.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겪고 검찰 인사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을 겪으면서 정부의 우호적이었던 민심도 약간 돌아섰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네, 그런 뭐 지식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기 예.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성 기자님. 예, 안영환 의원님이 좀 겸손하게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래도 민심은 정치인들이 제일 잘 아세요. 현장에서 유권자를 직접 접촉하는 거는 이 여론조사나 이런 걸로 이제 읽을 수 없는 뭐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저처럼 이제 정치부 기자들은 유권자를 직접 만나는 사람은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한테 듣습니다. 연휴 끝나고 이제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연휴 전하고 뒤하고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연휴 전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 의원들은 좀 자신이 있었어요. 예. 무슨 국회 입법도 이제 다 잘 됐고. 예. 이제 총선에서 뭐 일당은 뭐 당연하고 뭐 잘하면 뭐 선거법이 약간 불리해지긴 했지만 어쩌면 뭐 과반도 가능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지? 연휴가 지난 다음에 표정이 좀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어제 오늘 사이에 만난 사람들은 큰일 났다. 이게 과반은 고사하고 지금 일당도 어렵게 생겼다. 뭐 이렇게 이거 엄살이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랍니다. 왜 이렇게 나빠졌냐 그랬더니 일단 그 현장에서 느껴지는 바닥 민심은 부동산 문제가 제일 크다고 그래요. 예. 수도권의 경우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좀 전에 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검찰 사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좀 그 활기가 돌아요. 보수 통합만 좀 하면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문재인 정부 심판론 같은 게 좀 작동을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또 바른미래당하고 이제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이쪽은 좀 약간 어수선한데 아무튼 선거제 또가 좀 바뀌었으니까 제3세력이 좀 힘을 합치면 좀 해볼 만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쪽 정계 개편 쪽에 좀 기대를 많이 거는 그런 분위기고 실제 유권자들 민심도 좀 그런 면이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연휴 직전에 제가 심상정 대표하고 인터뷰할 일이 있어서 물어봤는데요. 뜻밖의 좀 위기감 같은 게 있더라고요. 예. 조국 사태 때 정의당 지지도가 좀 빠졌는데 그다음에 계좌 회복이 좀 잘 안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 검찰 사태 뭐 이런 것들을 별로 잘 다루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해서 참 총선 앞도 걱정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설 전과 후가 좀 달라졌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원인은 뭐 부동산, 검찰 논란, 뭐 최근에 있었던 온정건 씨 데이트 폭력 문제도 있었겠죠. 거기다가 뭐 신종 바이러스 같은 것도 여당한테는 악재로 작용했을 거고요.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섞이면서 좀 바뀌었다는 이 평가신데 지금 총선이 문정부 반환점 돌 때 딱 시작하거든요. 보통 이런 선거는 정부 여당이 상당히 불리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정권 심판론이 당연히 작동하게 되는 거고 중간 평가의 어떤 분위기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야당 심판론이라는 말이 등장했단 말이죠.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프레임 전쟁이죠. 예. 선거라는 것 또 정치라는 것 먼저 프레임을 짜가지고 그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선거 전략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현재 여권에서는 중간 평가라는 게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제 야당, 무능한 현재 야당이 현재 뭐 사실 굉장히 그동안 욕을 많이 먹어왔던 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야당 평가론이라는 걸 하고 있고 뭐 이제 당연히 야당에서는 정권 평가론 이야기 나오고 있죠. 무슨 뭐 좌파 독재 심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하고 선거 제도가 비슷한 게 대통령 하에서는 미국이 아니겠습니까? 예. 미국에서 이제 중간 선거, 전 차원 선거를 하는 게 중간 선거인데 중간 선거, 대통령 임기 딱 중간에 하는 예. 중간 선거에서 여당이 이겼던 적은 미국 역사상 3번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 때 경기 어렵다 보니까 그야말로 정부 여당을 지지하자는 그때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부시 대통령이 9.11 테러 직후에 뭐 중동하고 이라크 전쟁할 때 그때 한 번 이겼습니다.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이 아주 경제 호황이던 시절에 그러니까 평범한 미국인들이 과외 수입을 처음으로 느꼈던 때 주식
폭등 때문에요. 그게 딱 3번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간 평가라는 것은 결국 여당에게는 좀 무덤, 선거의 무덤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묘하게 이번에는 이제 그게 한국 정치에서는 당연시 되는 세계 정치사에서 중간 평가라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제 야당 심판론이란 굉장히 특이한 지금 프레임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결국은 선거는 기본이 여당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 여당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근데 그 평가가 어떻게 나갈지는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야당 심판론이라는 것은 사실 좀 궁색한 프레임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여당을 평가하는데 여당 평가에 대한 기준이 난 여당이 잘했다고 본다. 과거보다 더 삶이 나아졌다고 본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 평가의 기준이죠.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경제는 별로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경제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당이 얼마나 무능했느냐 이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중국의 우한 폐렴 문제가 쉽게 수그러들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4, 5월에 아주 최대 정점이 이르지 않겠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 문제가 상당히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안영환 전 의원은 야당 심판론이라는 말은 프레임 전쟁에서 여당이 갖고 온 구호다 이렇게 주장하신 것 같은데. 일리가 있습니다. 이 프레임이라는 게 현실하고 어느 정도 부합해야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지나치면 역효과가 납니다. 사실은 야당 심판론은 약간 형용 모순이에요. 심판, 국정에 대한 책임을 정부 여당이 져야 되는 거지. 왜 그거 어떻게 야당이 지겠습니까? 그래서 야당 심판론이 별로 그렇게 효과적인 프레임이 아닌 것 같고요. 또 여론조사할 때 그렇게 이제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설문 자체가 약간 편향성이 있다 이런 논란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요즘 이제 그런 말 잘 안 씁니다. 또 이제 반면에 자유한국당하고 이제 좀 약간 뭐 태극기 부대 이쪽에서 뭐 좌파 정부, 좌파 독재. 황교안 대표가 이제 그 얘기를 자꾸 하시던데 좌파 독재. 문재인 정부가 좀 뭘 좀 못하고 무능할진 몰라도 좌파 독재 이게 좀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심판론, 뭐 정권 심판론 이 정도면 되는데 황교안 대표 옛날에 독재 정권 시녀 역할을 했던 공안검사 출신인데 갑자기 좌파 독재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듣는 좀 합리적인 보수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에이 저건 설득력이 너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프레임으로 받아들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그런 프레임을 짤 때도 어떤 설득력을 가장 중시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건 좀 지나친 면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듣기에 이제 바로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능 정권, 무능 좌파 정권, 뭐 심판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다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야당 심판론이 뭐 지금이야 뭐 안 먹힌다고 합니다만 먹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고 봤더니 지금 제1야당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호응해 준 게 뭐가 있냐. 뭐 단 하나도 호응해 준 게 없다. 다 발목맞다. 맨날 보이콧하고 밖으로 나갔다. 그런 거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서 이 프레임을 갖고 오더라도 야당 심판론이 먹힌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그건 언제나 여당이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발목 잡는다. 아마 지금의 여당이 이 상황이었다면 뭐 조국 사태라든지 여러 사태, 이 검찰 사태였더라면 이 정도로 끝났을까요? 저는 이미 광화문 광장에서 아마 합숙 노숙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발목을 잡았다. 그건 뭐 상황을 바꿔본다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한국 정치의 사실 비극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발목을 잡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어느 나라에서나 야당은 그러게 말해줍니다. 특히 이제 한국 정치에서는 타협의 문화가 발달되지 않은 정치 상황 속에서는 야당은 그렇게 해왔고 지금의 여당은 더 심했었고요. 사실 지금 여당 제가 의원들 만나면은 지금 한국당에 하는 걸 보면서 참 무력하다, 답답하다는 이야기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목 잡았다는 이야기는 할 수는 있겠죠. 여당은 항상 한 이야기 하니까. 그러나 현재 야당의 능력에 비춰본다면 과도한 평가서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뭐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좀 합리적인 중도 성향 유권자들을 잡는 데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문재인 정부 참 일을 제대로 못하게 생겼다. 여당이 뭐라고 그럴까요? 좀 뭐 위기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일 수는 있겠습니다. 뭐 선거라는 게 지지층 결집이 1번이고 중도층 확산은 2번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아까 안영환 전 의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좀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과거에 메르스 사태 때 박 전 대통령 지지율이 20%로 급락할 때가 바로 메르스 사태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막지를 못한다면은 선거 때 굉장히 악재가 될 텐데 반대로 그 정부 여당이 이 방역 관리를 굉장히 잘해서
무탈하게 끝이 난다면은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요? 이게 잘하기 그러니까 어느 좀 최악을 어떻게 피하느냐. 예. 뭐 차악이라도 좀 막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하고 여당에 불리할 겁니다. 물론 예. 이게 이제 총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국민의 생명만큼 중요한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또 예. 경제 성장률이 지금 잘못하면 곤두박질 치게 생겼어요. 신종 코로나 발생 때문에 경제가 안 좋을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저는 이 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부 여당이 이건 선거하고 관계없이 이건 진짜 우리 국민의 생명과 또 우리 경제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온 국민이 좀 단합해서 선거보다도 이걸 잘 방어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진심을 갖고 좀 호소를 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야당에서도 이걸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누가 봐도 좀 이게 선거에 이용해 먹으려고 이제 과도하게 공격을 하면 저는 이것도 역풍이 불 수 있다고 봐요. 이를테면 뭐 중국 눈치를 보느라고 방역에 실패하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아니 이걸 지금 이 와중에 이건 이제 색깔론 비슷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또 중국 사람 아예 뭐 못 들어오게 해야 한다. 이건 이제 일종의 포퓰리즘, 공포 마케팅 뭐 이런 건데 이런 얘기를 집권 경험이 있다는 보수 야당의 지도자들이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 참 곤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문제는 여당이 아무리 잘 하더라도 크게 점수를 얻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확진자가 늘 가능성이 높지요. 예. 줄 가능성보다는요. 한 명 한 명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 방역 잘못했느냐 이야기 나올 수밖에 예.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당이 안을 수밖에 없는 숙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이제 메르스 사태 때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그때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처음에는 과도한 걱정을 하지 마시라. 예.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정부 입장을 그대로 끌고 갔었죠. 왜냐하면 이제 사실 집권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경제에 대한 걱정. 이것 때문에 경제가 위축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했었고 그것 때문에 비난을 엄청나게 받았었고 정부가 뭐하고 있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처음에 그런 이야기 했다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선제적으로 뭐 예. 한다는 이야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 문제는 방금 서관용 대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파적 문제로 접근할 건 아니고요. 예. 결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확산을 막고 어떻게 빨리 수습하는가 여기에 어떤 초점이랄까요?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성한용 기자가 아까 야당은 오히려 조금 호재가 남았다. 야권 통합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시간이 지금 오래 걸리면서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예, 이게 사실 12월이나 1월 정도에 뭔가 좀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70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총선이. 예, 그래도 한 2월 한 중순 늦어도 2월 말까지 어쨌든 결과를 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야권 통합이라는 게 효과가 있다 없다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총선 앞두고 중요한 정치적 변수가 되는 겁니다. 예. 어차피 좀 찍고 싶은데 명분이 없었는데 보수가 혁신도 하고 물갈이 공천도 하고 통합도 했다. 그래 그럼 한번 찍어볼까? 이렇게 사람 마음이 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사소하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의 민주당이죠. 정부 여당은 한 70년 정당 역사 동안 통합하자 말자 이런 싸움을 지지하기 계속했었고 지금의 야당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3당 합당 이후로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이게 빅텐트냐 작은 통합이냐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된다 안 된다 누구는 빠져라 이런 얘기가 아직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제 이 문제가 보수 정치 진영에서는 극히 없었던 상황이었죠. 이제 그 당시 3당 통합은 정말 정치 지도자들끼리 밑에서 조용히 끝냈던 그래서 깜짝 쇼를 했던 그런 거였고요. 이번에는 이제 다 오픈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정치인들 선거 앞두고 뭉친다면 결국은 이제 자기들 이익 문제를 개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하는데 어찌됐든 지금 시간은 촉박하지만 이제 공천 때까지는 3월 중순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한국 정치라는 것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합니다만 한국 정치의 한 달은 세계의 1년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어떤 변수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게다가 지금 방금 이제 성환이 대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 정부에 반대한 유권자 사이에서는 통합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뭉쳐야 산다는 그런 거요.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은 투표에 안 나올 사람들도
뭉치니까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네 하면 투표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통합하면 그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에 대한 욕구는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양당 정치인들 지금은 버티다가도 선거 앞에 가면 결국은 선거는 구도 싸움입니다. 같은 지역구에 비슷한 성향의 후보가 2명 나오면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압박 때문에라도 통합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짧게 제가 첨언을 하면 한 2달 반 남았는데 이거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은 겁니다. 앞으로도 한 2-3번 더 엎치락뒤치락 할 것 같습니다. 예. 안 전 의원이 지금 시너지 효과를 언급해 주셨는데 최근 뭐 두 분 다 보셨겠습니다만 여론조사에서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합친다고 가정했을 때 오히려 이 지지율 퍼센트가 떨어지는 그런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각 당, 그러니까 한국당과 새보수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정서적으로 교감이 아직 합쳐지는 게 아직 좀 껄끄럽다. 특히 탄핵 문제에 대해서 그런 평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설문조사의 이제 문항에 저는 이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설문조사는 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합당한 통합 보수 정당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혁신통합 추진위 보수 중도 보수 혁신통합 추진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중도하고 보수를 망라한 물론 거기에는 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포함된 거죠. 망라한 지금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김영환, 안철수계에 있던 김영환 의원도 지금 오늘 통합 합류했고요. 뭐 오늘 뭐 노동계 분들도 합류했고 해서 폭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아마 질문을 지금 중도 보수 세력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반문재인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자 이런 통합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면은 아마 지지율 더 높아졌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25%라는 것은 어찌됐든 방금 기술적으로 상당히 그 문제가 있는 결과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게 바둑 두시는 분들은 쉽게 아는데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막 그리는 거하고요. 실제 바둑판 위에 돌 하나 딱 떨어지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 전략적 투표를 할 수도 있겠죠. 나중 되면. 그 뜻이 아니고요. 예상치하고 통합했을 때 지지하겠느냐 이거 하고요. 실제로 통합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정당 지지하겠는가 이거하고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뭐 빅텐트 이야기도 있고 일단은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먼저 합치고 나서 뭐 보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측과는 또 어떻게 교통정리를 하느냐 같이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그 안철수 전 대표 이야기는 광고 듣고 와서 4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모두의 이 코너 제목을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렸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여러 가지가 왔네요. 대장군 용배님께서 안용환 성안용의 뉴스 안성맞춤, 황처사님께서 정치 Y구역, 최지훈님께서 정치 토크 기계적 중립, 홍코라님께서 뉴정 정치광장, 카페 5번 출구님께서 정치 돗자리, 영선조님께서 Y정치, 재윤님께서 정치 코치. 두 분 마음에 드는 제목이 있습니까? 네, 제작진에서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듣기 전에 안철수 전 대표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안철수 전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했습니다. 두 분 뭐 기자회견 뭐 보셨을 테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당을 만들 거라고 보십니까? 뭐 탈당을 한 이유는 신당을 만들려고 했겠죠. 그 신당 만들고 나서 어떻게 다시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왜 탈당하는지는 알겠어요. 바른미래당에서 손학규 대표하고 뭘 같이 해서는 이게 비전이 없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정치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 10년 전에 이제 안철수 대표 그 태도하고 사실 비슷해요. 정치가 무엇을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뭐 우리나라 잘 살게 하겠다. 그래서 그건 알겠는데 어떻게 잘 살게 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안철수 대표가 지금 답을 잘 못 내놓고 있는데 정당을 새로 어떻게 누구하고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게 아직 오늘 탈당 회견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철수 대표는 뭐라고 그러는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용적 중도 정당 얘기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누구하고요? 네. 네. 저도 뭐 지금 기자회견문을 봤습니다. 봤는데 이제
9년 전에 안철수 대표가 나타났을 때 이야기하고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한국 정치 이대로 9년 동안 변화 또 10년 동안 변화가 없었던 데는 안철수 대표의 목도 있는 겁니다. 예. 거기 책임도 일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적하는 건 저도 공감합니다. 안철수 대표의 그 한국 정치권을 보는 시선에 저도 공감하는데 이제 과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 이 정치란 건요, 기본적으로 이제 정당 정치의 원칙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내가 비전과 철학, 정책을 가지고 그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후보를 내세워서 그 후보를 당선시켜가지고 권력을 장악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게 정당 정치의 기본적인 ABC죠. 예. 그런데 이제 결국은 자, 정당을 만든다? 어떤 정책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후보를 낼 것인가? 여기 이 점에서 이제 한계 부닥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안철수 대표는 어찌됐든 호남표를 바탕으로 해서 상당수 성공을 거뒀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호남 쪽 정치 지형이 이제 바꿔졌지요. 그 당시 총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에서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었습니다. 지금 반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지금 갈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서울에 이제 들어온다고 할 때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착취할 점이 마땅치가 않을 것이다.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더라도 도착할 지점이 마땅치 않을 것이다 이야기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그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죠. 신당을 만든다. 그럼 어떤 신당? 그 누구랑? 그러니까 그 신당의 세력화가 가능할 것인가? 당은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5개 시도당에서 1000명씩의 당원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후보를 낼 수 있을 것인가? 그 후보가 당선 가능성 후보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여러 문제점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의 지금 앞으로 입지는 상당히 과거의 안철수가 움직였던 그것과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 전 의원이 혁통이 간사시니까요. 이번에 혁통위에 또 문병호, 김영한 전 의원이 합류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결국은 안철수 전 의원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정치랑은 가능성 예술이라고 봅니다. 예. 가능성 항상 열려 있는 예. 것이죠. 어찌됐든 안철수 의원과 함께했던 또 측근이라고 불렸던 예. 그런 분들이 혁통위에서 중도 보수 대통합에 일단은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도 보수 신당이 아마 안철수 대표가 주장해 왔던 그런 이념들, 미래 또는 뭐 4차 산업이라는 이런 가치를 담을 겁니다. 그럼 안철수 대표가 굳이 안 올 이유는 없습니다. 자기하고 같이 했던 분들도 와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제 안철수 대표가 마지막까지 정치적인 계산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뭐 정치인이니까요. 그래서 과연 거기에 가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독자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이 자기의 차기 다음 목표, 다음 선거로 해서 낫다고 보는 것인지 아마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에게는 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안철수 대표가 한국당과 함께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은 새로운 보수통합 신당은 한국당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열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안철수 전 대표 쪽에 합류를 하게 되면 또 유승민 의원 쪽에서 함께 못한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치란 게요. 누가 오면 누가 싫다는 게 어느 판에서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우리가 항상 해왔던 정치는 생물이고요. 예. 정치는 가능성 예술이기 때문에 좀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긴 한데요. 이제 안영원 의원님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제가 뭐 초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건 아닌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요즘 기자들하고 안철수 전 대표하고 주고받는 고정 문답이 있어요. 저쪽 그 혁신과 통합 같이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 유승민 쪽하고 같이 하느냐. 이제 요즘은 안철수 전 대표가 짜증을 내. 아니 제가 녹음기 틀어드릴까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질문과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 얘기 또 그 비서실장을 통해서 그 김근식 교수 또 문병호 전 의원, 김영환 전 의원 이분들을 안철수 대표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여러 차례 지금 의견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겠어요. 앞으로 도저히 안철수 전 대표가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냥 무릎 꿇고 어디 들어가자. 그냥 확 망가지자. 뭐 그냥 국민들이 나를 그냥 욕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거의 자포자기 심정으로 뭐 무릎 꿇고 어딘가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지금 말을 그렇게까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저는 안 갑니다 했는데 그걸 뒤집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근데 여론조사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 이념은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에 뭐 그 2위 대답이 보수다. 그리고 뭐 3위 대답이 뭐 진보다 이렇게 나왔는데 1위 대답이 모르겠다는 대답이었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가 과거에 안철수 현상, 안철수 신드롬을 몰고 왔던 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최근에
비호감 1위 정치인 또 정계복귀에 기대 안 한다 이런 응답이 더 높게 나오고 이것은 뭐 다른 사람 탓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그동안 보여준 행동, 뭐 실기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실용이라는 이미지를 본인이 굉장히 좀 이번에 좀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프랑스 대사관을 아마 곧 방문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그 써낸 책에도 프랑스의 마크롱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마크롱 잘 아시겠지만 기존 정당에 뭐 전혀 의석이 없는데 이제 혜정과 같이 나타나서 국회의원도 많이 당선시키고 지금 이런 분이죠. 그래서 안철수 대표도 이제 그런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는 걸 알겠는데 그걸 과연 현실화시킬 수 있느냐.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그때 안철수 현상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먼 그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참 그 안타깝게도 그 뭐 의지 같은 거는 뭐 식지 않고 뭔가 돌파해 보려고 하고 있지만 정치 현실은 참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보수 통합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보수 빅텐트, 뭐 반문재인 연대 뭐 이렇게 해서 우리 공화당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로 된다고 하면 일각에서는 그러면 그 도로 새누리당이지 뭐가 다르냐 또 이런 반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반론이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당과 새보수당과의 결합이면은 뭐 방금 말한 것처럼 도로 새누리당 아니냐 무슨 복당이 그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혁신통합추진위원회에서는 기타 정당들 뭐 지금 전진 4.0이랄까요? 이현주 의원이 만든 정당이라든지 뭐 장기표 선생님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당이라든지 여러 정당들 망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추진하고 있고요. 또 그들이 이미 협동추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우리 언급했습니다만 뭐 김영환 의원이라든지 과거 안철수 의원 쪽에 함께 있었던 의원들도 지금 합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연의 폭을 좀 외연을 넓히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바로 그 지적이 있기 때문에 도로 새누리당이 아니한 지적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지금 보수통합운동하는 분들이 좀 약간 발상을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이른바 뭐 자유파 애국시민 뭐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는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이분들까지 다 해서 옛날처럼 다시 그냥 같이 가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해서 통합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그 대다수 국민들은 좀 개혁적 보수, 합리적 보수, 좀 진화한 보수.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문제를 훨씬 넘어서서 우리나라 미래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좀 진보적 보수 뭐 이런 걸 기대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통합추진위원회 이름이 혁신 통합추진위원회 그래서 우리가 혁통추라고 부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가치들을 저희들이 이제 연구에 담고 있습니다. 미래의 가치, 공정의 가치랄까요? 뭐 이런 얘기에 담고 그걸 내세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또 시대 정신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6대 원칙을 정했는데 6대 원칙이 자유와 공정, 그다음에 자유민주, 공정, 미래 이런 가치들 계속 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답인 거 다 압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나 통합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문호는 다 개방해 놨습니다. 그리고 방금 저희들이 말씀한 그 가치에 동의하는 세력은 다 들어오라. 현재 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언젠가는 하셔야 될 걸로 보는 거죠. 과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굉장히 개혁적인 비전을 내세웠다가 잘린 거 아닙니까? 예.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태극기 부대에서는 또 반발할 겁니다. 아니 무슨 그런 뭐 이상한 유승민 이런 배신자 또 무슨 뭐 빨갱이 비슷한 뭐 이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통합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발할 텐데 그때 모든 걸 다 끌어안으시려고 하면 저는 별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정치 이념을 걸었습니다. 통합신당의 그 기본적인 가치를 걸었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하신 분들은 그 열차에 타시는 거고요. 동의 못하시면 못하는 것이죠. 단 이제 그러나 선거 승리를 앞두고서는 본인들의 어떤 판단을 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예. 혁통위에서 최근 뭐 한국당 새보수당 간의 비공개 대화도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고 통합신당 창당 구상도 이야기했었는데 나름 어떻게 진전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투 트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이제 접촉은 기본적으로
정당과 통합하려면 뭐 당의 재산 문제, 당원 문제, 뭐 이런 그렇죠. 복잡한 문제, 실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협의를 양당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큰 틀에서의 통합 문제, 가치라든지요. 그런 것을 정하는 문제는 협동추가 좀 추진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양당 간의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보죠. 자, 김용호 공천관리위원장이 50% 이상을 교체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뭐 TK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교체설이 벌써 돌고 있어서 TK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립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위 20%에게 개별 통보를 했고 벌써 또 반발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뭐 세대 교체라고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물갈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뭐 공선 시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역대 선거에서 초선들의 비율이 보통 40% 훨씬 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례를 포함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물갈이가 20-30% 항상 되어 왔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물론 선거 때 되면 이제 인위적으로 몇 %를 간다고 하니까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이번에는 이제 아마도 한국당에서는 그 정당을 바꿔야 된다는 어떤 국민들 또 유권자들의 욕구가 굉장히 강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김용호 공천관리위원장께서 이제 그런 욕구를 반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반발 당연하죠. 현역 의원 입장에서 본다면은 난 지역에서 나 인기가 좋다. 지역에서 날 유권자가 날 선택했는데 어떻게 공관위원장이 또는 공관위에서 날 자를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결국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뭐 기본적으로 대의에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결국 대의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바람직한 현상은 사실은 아니에요. 정치도 이제 오래 한 사람들이 잘하는 법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워낙 정치에 대해서 반감이 심하다 보니까 물갈이를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고 정당에서 그걸 거역할 명분도 없습니다. 또 2000년 기억하시죠? 이회창 총재가 김윤환 의원 쳐내고 그 이제 피를 뿌려가면서 총선에서 승리를 한 그 기억이 있고 지금도 그 지난번 20대의 진박 공천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좀 바로 잡겠다 이런 의미에서 김용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이제 그런 공천 물갈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뭐 이제 그 어느 정도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양보다 진리라고 봅니다. 누가 봐도 건물급들 몇 사람을 좀 몰아내는데 성공하고 하면 그래도 국민들이 이런 뭐 보수 쪽에 좀 눈길을 보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컷오프 SC 본인들이 못 받아들이면 또 무소속 출마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경선을 하지 않고 컷오프 시키면 무소속 출마 가능한데요. 그런 거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2000년에도 그 민국당 만들어서 뭐 엄청나게 의석 얻을 것처럼 했지만 단 2석 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수 정치인들은 그렇게 배짱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 같은 경우는 뭐 막무가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보수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말로 점잖을까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무소속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제가 왜 여쭤봤냐면 아까 통합이 됐습니다만 만일 통합이 안 된다면은 일려 다야구도로 치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정치 구도상 분명히 야당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그것 때문에 같이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이제 선거는 아까 구도 싸움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제 막판이 되면요 유불리를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통합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역대 선거가 항상 그랬습니다. 직전까지 어쩔 때는요 후보 등록 전날까지 통합이 결정이 안 나가지고 밤에 결정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요. 아직은 뭐 지금 한 70일 2달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고 한국 정치 상황에서는 제가 한국 정치라는 강조하겠습니다만 한국 정치 상황에서는 시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1인 정당들 있죠. 지금 이현주 의원님이나 뭐 김문수 전 경기지사 이런 분들이 추진하는 뭐 이런 정당은 얼마나 성공할지 잘 모르겠어요. 일려 다야가 아니고요. 사실은 양강 구도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여기 이제 의미 있는 제3세력은 이제 정의당 또는 지금 이합 집산을 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뭐 민주평화당 이런 데가 이제 어떻게 세력을 모으느냐 이 정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양강 구도에서 이번 선거도 치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군소정당이 과연 몇 표를 뺏어가느냐 이 게임이 되겠죠. 수도권 같은 데는 1000표, 2000표 미만으로 결정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제 어느 아까 말씀해 주신 미니 정당에서 후보를 냈는데 그 정당에서 한 1000표, 2000표 가지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당락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TK, PK 텃밭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아니 뭐 야당 통합 꼭 필요하느냐.
그런데 수도권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분들 혹은 나가려고 하는 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00표 1000표로 당장 결정되니까 합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한국당 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의 의견에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새 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돼야만이 이제 본격적으로 통합전선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요. 네, 이번 총선은 그런 결과는 나오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민주당에서는 수도권은 아마 사수를 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인천, 경기. 이쪽 지역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판세를. 수도권은 원래 그전부터 격전지죠. 지난번에 지방선거가 이변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제 소선거구제의 특징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건데 이번엔 그렇게까지 설림이 있을 것 같지 않고요. 사실 전통적으로 이른바 보수 이쪽이 총선에서 강합니다. 일단 영남 쪽 선거가 훨씬 많고요. 그래서 이번에 수도권에서 지난번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바른 예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2016년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많이 이겼거든요, 수도권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변이었다. 그것도 이변이었다. 예. 그때 새누리당에서 거의 200석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80석, 200석 얘기 나왔죠. 네, 개표해보니까 일당이 뒤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역동성과 이변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천재적인 국민들이죠. 네, 수도권 선거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바람이 어떻게 불지도 모르는 거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프레임 전쟁에서 이제 경제 문제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제가 좋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나 또 이제 야당이 얼마만큼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무슨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난번 지방선거나 또 이전 4년 전 선거와는 상황은 다를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가 압승할 거라고는 저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예. 성 기자님 말씀대로 TK, PK 지역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동안 역대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계열이죠. 쭉 좋은 성적을 냈었는데 2016년 총선 같은 경우에는 PK에서 그래도 민주당이 나름 선전했습니다. 부산에서도 5지역인가 6지역인가 획득했고 이번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역시 이번에도 민주당에서는 부산에 또 사활을 걸 텐데. 네, 열심히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를 들어보면 호남은 지난번보다 확실히 자정이 좀 좋아졌고, 근데 부산, 울산, 경남은 지난번만큼 이 얻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지난번보다 혹시 호남 때문에 좀 늘릴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이제 부울경이 워낙 지금 상황이 좀 민심이 안 좋다고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부울경은 지난 4년 전에 비해서는 민주당이 더 불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 정부의 그 실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울경 이제 PK 지역이라고 그러죠. PK 지역에서는 지난번처럼 민주당이 선전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거 이야기는 또 우리가 앞으로 각 지역마다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으니까요. 한 군데만 더 짚어볼까요, 그래도? 네, 말씀하십시오. 예, 충청권을 이기는 사람이 모든 선거를 이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충청권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충청은 대도시는 민주당 또 중소 또 농촌 쪽은 자유한국당 이렇게 조금 현상이 있던데. 네. 충청권이 이제 중원이죠. 예. 중원인데 기본적으로 역대 선거를 보면은 보수 정당 계열이 좀 우세를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2016년 선거 때는 그게 또 역전이 됐었지요. 대전은 역시 민주당세가 좀 셉니다. 대도시 또 호남 분들도 많이 사시고요. 그러나 또 다른 지방 이제 군소 시군 단위로 내려가면은 보수 여권이 더 센, 보수 야권이 더 센 그런 곳이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현재는 지난번 선거에 비하면 충청권도 야권이 지난번 선거에 비하면요 더 유리한 국면이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요 선거라는 게 지금 70일 나왔지만 어떤 변수가 생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지금부터 또 어떤 현 정권의 타격 일빌만 무슨 스캔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야권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무슨 방금 말씀하셨듯이 무슨 우한 폐렴 문제가 확대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충청권 부분도 사실 충청권 민심은 쉽게 사전에 캐치를 할 수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일단 두고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 비슷하게 봅니다. 여론조사할 때 대시우 그러면 이게 찬성이라는 얘기인지 반대라는 얘기인지
뭐 알 수가 없다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뭐 제가 충청도 사람이니까 이제 오해 없이 들으시고요. 아무튼 그 정도로 쉽지 않은 데고요. 충청권이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어떻게 공천을 개혁적으로 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마지막에 이제 표심을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저는 충청권이라는 권역보다도 대선 주자급 정치인들이 이번 총선에서 성적을 어떻게 거두느냐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습니다. 뭐 종로에 물론 역대 그 총리 출신 두 사람이 격돌을 하죠. 이낙연, 황교안 누가 이길지. 물론 성사가 된다면. 그다음에 이제 광진을에서 지금 뛰고 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될지. 또 그 대항마를 누구를 내세울지. 또 동작을의 나경원 전 원내대표 지역. 대구 수성인가요?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 당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안영환 전 의원 같은 이 양재리 정치인이 어떻게 국회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큰 관심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영환 전 의원도 이번에 출마하시니까요. 그래요. 그 스포츠 경기를 보면 실수를 줄이는 것이 승리의 발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각 정당 이게 정치에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실수를 줄이느냐. 네, 한국 정치는 상대 실축에 기대서 이기는 게임이라고 하는데 참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번에 뵙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